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괜찮아요. 제가 더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환자 가족의 대처 및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괜찮아요. 제가 더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은 내가 힘들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체력도 소진되어 있으시고 제때 식사도 못 챙겨 먹고 나의 건강은 항상 뒷전으로 미뤄져 있고 또 슬프거나 두려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속으로 꾹 누르고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무너지면 환자도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호자의 안전은 치료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환자보다 가족이 더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역할이 변화가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족 내 갈등이 증가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이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사회생활이나 취미를 포기하게 되면서 고립감이 심화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정신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이 지속되다 보니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환자에 대해서도 내가 걱정이 되고 사랑은 하지만 또 부담은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해지고 또 화도 나고 막 무기력해지고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짜증이 잦아지고 또 충분히 자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좋아하던 일들에 흥미가 사라지고 또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짐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스트레스 신호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감정적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도계는 굉장히 유명한 디스트레스 온도계라는 건데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모두에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디스트레스라는 것은 암투병을 하면서 원인이 무엇이든지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당혹감, 슬픔, 공포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에서부터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겪는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심리적 고통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지속돼서 어떤 임상적 수준에 이를 때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특히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치료 순도가 감소가 되고 사망률 증가가 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호자분들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느꼈던 정신적 괴로움의 정도를 이 온도계 위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점 이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꼭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증상들은 환자와 보호자분들 모두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슬픔이나 절망감, 공허감, 그리고 어떤 업무나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흥미나 에너지가 상실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잠이 많아지거나 또 못 자거나 오히려 식욕도 감소되거나 또 증가하거나 그리고 뭔가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 증상인데 사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울증의 증상이 암으로 인한 신체 증상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구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증상들이 그 우울증과 암의 신체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지표들인데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나 활동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그리고 과도하게 자책한다거나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때, 또 자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은 암의 신체 증상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을 진단받고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 보호자분들 모두 이런 심리적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단계는 순차적이지도 않고요. 여러 단계를 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변화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 단계를 보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자. 이러시면서 현실을 회피하시고 정보를 차단하십니다. 이 과정에서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막 분노 단계에 접어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러시면서 그 분노나 화가 의료진이나 가족, 신에게 향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환자분들이 이런 단계에 있어서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고 계시다라고 하면 화를 낼 때 그게 보호자인 나한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현실 상황을 향한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은 환자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신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화를 내거나 막 분노하실 때 조금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또 협상 단계는 이번만 고쳐주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협상하는 심리 단계이고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힘을 쏟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다음으로 우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경험하시면서 심해지면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용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단계시고요.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 또 추억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단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보호자분들, 환자분들 모두 내가 이 단계에 있구나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분들 모두 암을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무섭다라는 감정이 드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감정이 드시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십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좀 편하게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빨리 병원에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이러시면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은 내가 불안한 것을 견디기 위한 말이고요. 이 죄책감은 사실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보호자분들만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 소진되는 것은 환자 돌봄의 질을 저하를 시키고요.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자비, 마음챙김, 친절한 자기 대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픈 몸을 염려하고 돌보듯이 내 몸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비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나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면 누구나 힘들지. 나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씀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들은 지속이 가능한 돌봄이 위한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어.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어.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왜 이것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라고 실수한 상황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챙김, 못 챙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각성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라운딩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호흡이나 몸 감각에 주의를 돌려서 지금 여기를 느끼게 해서 이 순간을 느끼게 해서 불안감이나 감정적 동요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에 발이 닿아 있는 그 감각을 느껴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하면 엉덩이 뼈가 의자에 닿아 있는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뭐 또 치우쳐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앞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뒤로 치우쳐져 있는지 뭐 의자가 딱딱한지 아니면 좀 이렇게 부드러운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주위에 있는 물건 두세 개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지가 보이고 책상이 보이고 의자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지금 내 방에 있어. 여기는 안전해. 이렇게 좀 현실 감각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마음이 막 동요되고 이럴 때 조금 안정을 찾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호흡,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긴장되거나 흥분된 몸의 부위를 찾아서 한 손을 갖다 대어보고 내 몸이 평안하기를, 내 몸이 안정되기를, 내 몸이 바닥으로부터 잘 지지받기를 이렇게 스스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조금 마음이 편안한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마음의 괄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내가 형편없는 보호자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를 때 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치듯이 바라보게 해서 생각과 자신한테 조금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바로 사실화하지 않고요. 괄호를 침으로써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가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판단 그리고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생각 이렇게 나의 생각에 마음의 괄호를 치게 되면은 약간은 그 마음을 바로 사실화시키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는 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 심리적 고통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난다라고 하면은 심장에 한번 가슴을 대보시고요. 나한테 자기자비의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 그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한 발 약간 뒤로 물러서서 줌 아웃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뭐뭐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느낌의 괄호 느끼기를 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관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외적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서 외적 현실과 내적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 고통이 느껴질 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는,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잘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는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한다던가 또 이제 수면 습관을 조절하는 건데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조절하고 낮잠을 좀 적게 자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TV 같은 이런 반짝이는 화면들을 좀 멀리하는 이런 수면 습관을 조절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수면의 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짬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짧게나마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하시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쉬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자기 돌봄 시간,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부러 뭐 다만 10분이라도 일정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휴식 시간을 꼭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내가 쉬면 안 되지 이러시면서 좀 죄책감을 가지시는데요. 내가 쉬는 동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더 잘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죄책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가 다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다른 가족이나 간병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거는 요청을 하셔서 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악 듣기라던가 뭐 식물을 기른다든가 등등 취미 활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으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은 나의 건강이 간병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들은 개개인마다 좀 맞는 방법이 있고 좀 안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맞는 방법을 찾아서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힘들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노인지 슬픈 건지 죄책감인지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시고요. 그리고 최소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내가 최소 6시간은 좀 잠을 자야겠다. 다만 뭐 3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은 체크해야지. 그리고 뭐 내가 뭐 당뇨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당뇨 고혈압 약은 꼭 잘 챙겨 먹어야지. 이런 좀 최소 기준을 설정하셔서 이것만은 꼭 나한테 베풀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일기를 쓴다든가 일단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믿을 만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표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걱정 쓰레기통 만들기입니다. 뭐 주변에 이런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찾아서 하셔도 좋고요. 뭐 이런 박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런 걸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찾아서 박스 위에 걱정 쓰레기통이라고 적고요. 자신의 걱정을 이제 종이에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걱정을 버렸다라고 말해보시고요. 박스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생활하다가 문득 종이에 적은 걱정이 떠오르면 이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 쓰레기통에 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걱정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만 걱정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한번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들여다보면은 그 걱정 시간을 사실 다 채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시간을 조금 정해놓으면 오히려 내 걱정이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이렇게 놓고 심호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위에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손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 숨을 들이쉬면서 1부터 3까지 천천히 세고 또 숨을 내쉬면서 또 천천히 세고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숫자 대신에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하시면서 숨을 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완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둔 대로 하셔도 되고, 이제 손만 보면은 레몬을 쥐어 짜듯이 이렇게 주먹을 꽉 쥔 다음에 팔에 힘을 5초간 주시고 이렇게 힘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힘이 축 늘어지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힘을 줬다가 이완을 했다가 하면서 몸의 근육에 이렇게 이완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뭐 눈, 입, 어깨, 발끝, 종아리, 허벅지, 팔 이렇게 근육을 하나하나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완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즐거운 상상하기라는 방법인데요. 다음 이 목록 중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분 좋은 상황을 한번 골라보는 거고요. 꼭 여기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행하는 상황, 뭐 반신욕, 찜질, 소풍, 친구 만나기 등등 이런 상황을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 상황을 하나를 골랐으면은 주변에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주변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소리나 목소리가 들리는지, 몸에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 환자분한테 이제 이걸 해보라고 했더니 한강을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잘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했더니 통쾌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서 좀 거기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처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나도 돌봐야 되고 환자도 돌봐야 되고 그 부담감이 엄청나신데요. 그 간병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호자분들이 모든 거를 다 해주려고 하면 환자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호자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게 되고 내가 나의 통제력을 잃는 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환자의 독립성을 존중을 해주시고 또 보호자분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하셔서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나 병원 방문 일정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가족 달력에 좀 표시를 하셔서 일정을 좀 공유를 하시고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서비스 등은 그런 주변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책임을 분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력이 없다라고 하면 좀 부축도 해주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심리적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많이 힘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혈액암 환자분께 이제 협진이 나서 간 적이 있는데 환자분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시냐 물었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있다 보니 외롭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한 통도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다. 그냥 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나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전화로라도 이렇게 좀 안부라도 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해주고 뭐 영양제 사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잠깐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많은 힘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소통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의료진과 이제 환자와 가족분들이 소통을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하게 보호하지 마시고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셔야 되겠고요. 환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있다라던가 뭐 의학적 상태로 인해서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가족 중에 결정권자를 꼭 정하시고, 결정권자를 정했다라고 하면 그분의 결정에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든 결정에 내린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나말하기 기법이라는 것을 좀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주어가 나인 문장을 사용을 하는 거고,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내 감정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 말하기와 나 말하기 방법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 너는 내가 웃었니?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너 말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약간 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나 말하기로 하면은 나 1시간 동안 기다렸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감이 부드럽게 들리시죠. 그리고 또 뭐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식사를 안 하니까 걱정이 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싸움이 좀 덜해지겠죠. 또 너는 엄마가 네 뒤치다꺼리까지 하는 사람인 줄 아니? 앞으로 게임 절대 못하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엄마가 네가 지금 좀 설거지를 도와주면 좋겠네. 엄마가 부탁하는데 게임만 하고 있을 때 네가 엄마를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느껴져.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들리시죠. 그래서 나 말하기 기법으로 좀 소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오해나 그런 좀 덜해지고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환자도 돌봐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그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이전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 없는 일은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게 되면은 사소한 실수나 꾸물거림 한계를 용납하지 않게 되고요. 또 죄책감이나 위축감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 진행을 느리게 하고 끝마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좀 먼저 분류를 하시면 좋겠고요. 급히 해야 할 일, 또 급히 하고 싶은 일, 또 급하지 않지만 해야 할 일, 급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분류를 하시고 각 일들의 시간 관리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청소는 동생에게 부탁을 한다던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회의 준비해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절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보내서 거절을 해보는 거고요. 또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은 세탁기를 당장 돌리고 뭐 머리하기는 예약을 바로 해두고 이런 식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들을 분류를 했으면 그 일들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두 번째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은 부담감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나의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줄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병원에 사회복지팀이 있고요. 사회복지팀에 가시면은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환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도움을 받고 계시지만 가족 모임,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지지를 받는 것들이 은근히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필요시에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병원 내에 종양클리닉이 있다라면 그런 곳들도, 그리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이런 곳들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종교 공동체, 그리고 이웃이나 지역사회, 또 직장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책들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한 것들을 또 참고로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치료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환자분들도 가족분들도
지치기가 쉬운데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의 행복이 환자의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였지만 감사합니다.